대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택의 힘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데요.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데, 자, 우리 관점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자, 어떤 상황에 대한 관점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더라. 자, 이를테면 비가 내릴 때, 비가 내려서, 오늘 길이 막혀서 출근길이 힘들겠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이지만은,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출근길이 막힐 수도 있겠어. 근데 우산 파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어. 시골에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될 수도 있겠네.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을까. 오아시스가 생겼어. 이렇게 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 관점 바꾸기 위해서 제가 설명했죠. 자,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저는 물론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술자리에 가면은 다양한 술이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도 있고, 소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양주도 있고, 다양한 술이 있습니다. 근데 술자리에서 A라는 사람은, 저는 소주만 좋아해요. 저는 소주 마실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저는 소주도 좋고요, 막걸리도 좋고요, 맥주도 좋고, 양주도 좋고, 저는 술이란 술은 다 마실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술자리에서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이것저것 다 마시는 사람. 그렇죠. B가 유리하겠죠. B가 유리하겠죠. 노래방에 가면 있잖아요. 노래방에는 우리 노래를 부르잖아요. 저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못 부르기 때문에 노래방 가는 걸 썩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옛날 트로트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 또래랑 노래방에 가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노래에 대해서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옛날 트로트도 잘 부르고요, 최신 트로트도 잘 부르고요, 요즘 젊은 세대의 그런 랩송도 잘 부르고요, 저는 노래는 다 잘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노래방에서 누가 잘 노을까 생각해봐요. 당연히 노래를 다양하게 잘 부르는 사람이겠죠. 자, 생각도 제가 다시 정리해보면은, 어떤 사람 부정적인 생각에 꽂혀 있다면은, 근데 B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고, 다소 부정적인 사람, 다소 긍정적인 사람, 아주 긍정적인 사람,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긍정적이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왜 성인이 되었느냐? 왜 성인이 되었느냐? 예수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부정적인 생각, 다소 부정, 다소 긍정, 아주 긍정, 이 다양한 생각을 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성인 레벨에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부처님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부처님 또한 다양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감정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감정을 저는 감정 중에 최고의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만날 때 저분을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랑을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랑이 최고의 감정이라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될까요? 1번. 자, 사랑의 감정만 느끼는 그 환경에서 생활한다. 2번. 희노애락과 관련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한다. 몇 번이죠? 우리 이상희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번이요, 2번. 2번이죠, 2번.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랑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랑만 경험해서는 안 돼요. 사랑 외에 나머지 모든 감정을 충분히 경험해야만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기쁨, 슬픔, 외로움, 고난, 고통, 좌절감, 실패감, 즐거움,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경험해야만 사랑의 감정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사랑의 힘을 키울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른바 산전수전, 땅굴전,
공중전까지 경험을 했다면 그만큼 내가 사랑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신도 당하고 무시 비난도 당하고 기분도 상해보고 짜증도 내보고 화도 내보고 좌절감도 느껴보고 실패감도 느껴보고 또 슬픔도 느껴보고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다면 그만큼 사랑의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감정의 총합이다. 모든 감정의 총합.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감정이 커진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인간의 성숙이나 의식 레벨이나 마음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의식이 높아지고요, 마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평탄한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본다면은 어쩌면은 편안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의식 성장이나 마음의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의 힘을 키우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자질감도 느껴보고 성취감도 느껴보고 외로움도 느껴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막 함께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 소통의 힘, 뭐 하여간 인생의 다양한 그 경험과 다양한 희노애락의 경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의식이 성장하는 겁니다. 마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이건 많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체험 속에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양한 체험과 연결되면서 아하라는 어떤 깨달음과 연결되면은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 성장한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다양한 체험 플러스 지식 플러스 깨달음, 이 세 가지가 삼박자를 맞춘 거죠. 자, 다양한 체험과 지식과 깨달음이 연결되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면은 성장한다. 의식 성장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태어났다면은 지혜를 얻어야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해야 되고 다양한 체험 속에 또 다양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 속에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택의 폭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나는 나랑 비슷한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사람보다는 나는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잘 지내지만요, 나랑 다른 사람도 난 잘 지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잘 지내고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잘 지내고요, 나는 성별이 다른 나는 남자와도 잘 지내고요, 또 직업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어요. 취미가 같은 사람, 취미가 다른 사람, 가치관이 같은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이렇게 난 다양한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이 선택의 폭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또 일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보는데요. 나는 뭐 심리치료만 잘해요, 이 사람보다는. 나는 심리치료도 잘하고요, 나는 강의도 잘해요, 강의. 그리고 나는 영업도 잘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책도 잘 쓰고요, 유튜브 강의도 잘하고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한 가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더 성공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가 하는 일을 바라보는데요. 정동문, 너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너만의 장점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데 저는 좀 다양하게 잘하는 게 많아요. 저는 강의 잘하죠. 동기부여 강의도 잘하고요. 저는 스피치 교육도 잘하고요. 그리고 심리치료를 저는 잘하는데요, NLP 치료도 잘하고요, 체면치료도 잘하고요, 시간선 치료, 전생치료, 비기치료, 일반 심리상담. 저는 심리치료 상담에 대해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코칭도 잘하고 코칭도 잘하고요. 그리고 저는 글도 잘 써요. 저는 말을 하듯이 글을 쓸 수 있고요, 글을 쓰듯이 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걸 받아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책을 읽는 것처럼 아마 저는 정확하게 말을 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저는 말을 하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말이 없어요. 뭐 이렇게 저는 저를 자랑할 수 있어요. 이게 통합이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다 이 말이에요.
선택의 폭이 넓다. 요 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으면 그만큼 긍정적이고 우리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 이야기가 길었는데 그만큼 6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7번 보세요. 7번.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파괴적이고 개팍하고 사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선택했던 최선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중독에 빠져 있는 인간들이 좀 있어요. 그럼 게임 중독은 나쁜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수능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만 빠져 있다면 이건 참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보자는 거죠. 너 게임을 언제 시작했니?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었어? 예. 엄마 아빠는 출근해서 집에 없고요. 저는 학교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외로웠고,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혼자서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집에 있는 컴퓨터를 봤는데요. 마치 컴퓨터에 게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금방 엄마 아빠도 퇴근해서 집에 오고 그래서 그때 게임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게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게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게임을 처음 시작했던 상황은 어때요? 최선의 선택이 맞습니까? 보세요.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외롭게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혼자 외롭게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자,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는 담배 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담배를 피는 건 나쁜 뭐 좋은 게 아니죠. 너 담배를 언제 피웠어?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요 고등학교 때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학교를 마치면 친구들이 다 담배를 피워요. 공원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담배를 피우는데 저 혼자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그 친구 모임에 끼지를 못하고 저는 왕따를 당하거든요.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같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담배를 같이 피워야만 친구들이 저를 끼워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게 됐어요. 자, 이 상황을 한번 봐봐요. 담배는 나쁜데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배를 핀 그 상황은 어떻죠? 최선의 상황이라는 말이죠. 자, 부산에 2004년인가 2006년인가 길태라는 애가 있잖아요. 길태라는 22살짜리 젊은 남자가 골목길을 지나가던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했어요. 이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을 하고 여자 중학생이 반항을 하니까 목을 졸라 죽였죠. 그리고 그 여자 중학생 시체를 그 아파트 물탱크 속에 넣어서 숨겼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어느 날 수돗물을 트는데 뭐 악취가 나, 악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수돗물에서.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왜 수돗물에 냄새가 날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옥상 물탱크 안에 여자 중학생이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예. 아마 그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김길태라는 애가 붙잡혔는데,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저 인간은 죽일 놈이다. 인간 말종이다. 막 이렇게 막 욕을 했죠. 자, 이 길태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길태는 왜 길태냐 보니까요. 길에서 태어난 인간이니까 길태였어요. 이른바 길태의 부모가 이른바 이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길태를 출산한 다음에 이제 길거리에 버렸어요. 어느 집 대문에 버렸는데 하필 그 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부부였어요. 나이가 아주 많은 노부부였어. 돈도 그렇게 많지 않는. 이 노부부가 이제 길태를 키우다 보니까 뭐 잘 키우는 게 아니겠지 아무래도. 젊은 뭐 부모하고는 좀 다르겠죠. 용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밥만 먹여서 학교 보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길태는 뭐
자기 친부모도 아니고 이 이제 양부모가 용돈도 안 주지. 그러니까 이제 도벽이 생겼어요. 도벽. 뭐 과자를 먹고 싶으면 상점에 가서 과자를 훔치고요. 학교에 가면은 친구 필통에 있는 뭐 연필을 훔친다든지 뭐 돈을 훔친다든지 뭐 이렇게 훔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속 도둑놈이 된 거죠. 도둑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도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21살 그 무렵에는 이미 이제 이렇게 범죄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이제 교도소에 갔다가 나온 거예요. 교도소 출소하니까 이제 이 길태를 그 누구도 사람 취급을 안 했겠죠. 쟤는 도둑놈이고 쟤는 범죄자고 쟤는 교도소를 갔다 왔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양부모조차도 너 언제 인간 될래? 항상 이렇게 꾸지람하지. 그러니까 길태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골목길을 혼자 서 있는데 어떤 예쁘장한 여자 중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그 예쁘장한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하고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거죠. 이게 길태의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길태가 정상적인 부모에게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상적인 부모에게 태어나서 길에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정상적인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그 제대로 성장한 거예요. 제대로 성장하다 보니까 굳이 도둑질을 할 이유도 없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친구도 사귀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21살, 22살쯤 되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심지어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고 주머니에 있는 용돈도 있고 그 상황에서 골목길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여자 중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과연 이 길태가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환경 때문에 그러면은 부자의 돈이 많고 환경이 좋은데도 아니 그런 살인 사건이 그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 제 질문에 답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길태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길태가 과연 여자 중학생을 납치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은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상황이면 좀 더 나은 상황이라면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길태가 그때는 여자 중학생을 납치하지 않겠죠. 굳이. 자,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이 배가 고프면은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이 배가 고프면 법과 질서가 통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모든 인간은 그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좀 전에 우리 그러면은 이상희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상황이 다 나빠진 모든 사람은 다 그런 행동을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있잖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의식 레벨이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괜찮은 의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열악한 부정적인 그런 수준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80% 인간들은 부정적인 의식 상태를 갖고 태어나죠. 한 20%는 긍정적이죠. 아주 극소수 뭐 1% 정도 아니 0.1% 이런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부정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즉 길때처럼 길에서 버려졌다 할지라도 옳은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태어나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우리 의식 레벨에서 제가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의식 레벨을 제가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의식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상황이 자 선택의 폭이 넓은 상황이냐 선택의 폭이 좁은 상황이라 제가 비교해 줍니다. 똑같은 길태인데 똑같은 길태가 길에서 버려진 길태냐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길태냐에 따라서 길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제가 나왔어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말을 잘하고 싶었고 신문 기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저는 중앙대를 붙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대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서울대학교도 합격을 하고 연세대학교도 합격을 하고 그리고 중앙대도 합격을 했어. 그럼 제가 굳이 중앙대를 갔을까요?
아마 저는 중앙대보다는 서울대를 갔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아니 네. 근데 아까 중앙대가 좋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서울대가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내가 중앙대를 좋아했으니까 나의 그 신념에 있어서는 중앙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선호도의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거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중앙대가 좋으니까 중앙대를 선택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중앙대만 붙었기 때문에 중앙대를 가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대가 좋기 때문에 난 중앙대를 선택해서 신문도 방송학교를 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앙대에 합격을 했으니 중앙대를 간 거예요. 만약에 중앙대 합격하고 서울대 합격하고 연세대 합격했으면 저는 서울대를 갔겠죠. 왜? 서울대가 중앙대보다 더 좋으니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회사 취직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A라는 회사는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는 월급이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700만 원 주는 그 회사를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모든 사람 그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볼 때 이제 아무리 사악하고 괴팍하고 어떤 부족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살인조차도 게임 중독 같은 이 부정적인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그 행동을 교정을 하려면은 그 행동이 시작된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가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대학을 선택한다면 똑같이 내가 중앙대를 갈 것인가? 물론 아까 우리 이상경 이사님처럼 중앙대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보다 더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자 8번입니다. 실패란 없다. 다만 피드백이 있을 뿐이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패는 실을 감는 데 쓰는 것이다. 실패는 실을 감는 데 쓰는 것이다. 포기는 배추 포기를 자를 때 쓰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 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방식이니까 그 방식을 다시 점검해보고 수정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실패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디슨의 전구 발명을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구. 에디슨이 3000번의 실패를 하면서 전구를 발명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3000번의 실패.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3000번의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구 발명을 포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디슨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3000번의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3000가지나 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아내었습니다. 3000가지나 되는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을 새롭게 알아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일을 하는 것, 뭐 강의를 하는 것, 상담을 하는 것, 뭐 인생을 사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니구나. 자,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되는구나. 다른 행동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공을 우리가 4단계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최고의 성공식 4단계를 이야기한다면은 1단계는 뭐냐면요. 1단계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화시킨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시킨다. 이게 1번입니다. 즉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는 이야기죠. 2번은 뭐냐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실천한다. 행동으로 실천한다.
3단계는 뭐냐면요.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피드백 받는다. 자, 다시. 3단계.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피드백 받는다. 피드백 받는 게 3단계입니다. 4단계가 뭐냐면은, 자, 4단계가 뭐냐면은,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자,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게 바로 4단계. 자, 다시 정리합니다. 1단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구체화시킨다. 즉,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2번 행동으로 실행한다. 3번 제대로 되는 것과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피드백 받는다. 4단계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융통성 있게 행동한다. 이 4단계로 가면은 실패할 게 하나도 없죠. 자, 내가 치료를 잘하고 싶어요. 그래, 유능한 치료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치료를 잘하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두 번째, 실제 심리 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3단계, 정말 치료가 잘 되나 안 되나, 잘 되는 것은 무엇이고 잘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면밀하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 치료가 잘 될 때까지 치료의 방식을 달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치료를 한다는 거죠. 자, 대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과 대화를 잘하고 싶어. 우리 아들과 소통을 잘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 근데 소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통을 해보니까 소통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뭐지? 내 소통 방식을 피드백 받는 거예요. 스스로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4단계 소통을 잘할 때까지 말하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융통성 있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소통을 잘하겠죠. 모든 게 이런 4단계로 간다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실패는 없다. 실패는 단지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 제대로 되는 것 되지 않은 것에 피드백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실패다 이 말이에요. 자, 9번 봅니다. 사람들은 완벽하게 일한다가 아니라 일한다를 작동한다라고 바꿔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인간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인간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는 완제품으로 출시되어서 시장에 판매가 되죠. 컴퓨터는 불량 제품으로 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불량 제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우리 인간도 컴퓨터처럼 완제품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완벽하게 작동하게끔 태어났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컴퓨터를 완제품으로 출시를 해서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1년, 2년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오작동이 돼요. 오작동이. 그러면 컴퓨터는 처음 출시될 때부터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속도가 느려졌는가? 이걸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보니까 뭐 대인 공포증이나 발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난 태어날 때부터 불면증을 갖고 태어났어? 난 태어날 때부터 소심한 인간으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태어났나? 이게 아니죠. 태어날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는 말도 잘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잘할 수 있고 뭐 잠도 잘 잘 수 있고 일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지만 태어난 이후에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뭐 학교 교육이나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문제 있는 인간이야 이게 아니라 이 사람 태어날 때는 완벽하게 작동을 했는데 태어날 때는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태어난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자, 예를 들면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학교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잡는다면은 그 문제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거나 우리가 상담을 해서 코칭을 하거나 또 훈련을 시키거나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 잡는다면 그 인간은 태어날 때처럼 완벽하게 작동이 되겠죠. 태어날 때처럼 완전한 인간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오케이. 자, 10번 봅니다. 의사소통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곧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의사소통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내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러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 사람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NLP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다.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거절을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반응이 부정적이라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은, 그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거절 저항은 뭐냐면은, 거절 저항은, 즉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나, 이른바 융통성과 민감성이 부족해가지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했거나, 그 상대방과 라포가 결핍돼 있다. 즉 믿음, 신뢰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상담에 있어서 거절 저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고집스러운 상담자가 있을 뿐이죠. 교육에 있어서, 교육에서 청중들이 반응이 부정적이거나 거절을 하면은 그 교육,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강사가 너무 재미없게 강의했거나 강사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영업인이 영업을 했는데 고객이 거절을 해요. 이거는 고객의 책임이 아니라 영업인이, 그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만의 고집스러운 영업 스타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거절 저항은 자신만의 말하는 방식이나 자신만의 강의 방식, 상담 방식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상대방한테 맞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그 말하는 방식을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NLP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민감성, 융통성, 라포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점 이해하시고요. 자, 11번. 타인의 세계관을 존중하라. 이거는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 자기만의 지도를 갖고 있는데 이 지도는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도가 항상 옳고 누구의 지도가 항상 틀리고 이게 아닙니다.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옳지만, 나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상대방의 지도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 12번. 우리에게는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새로 창조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자원이라는 것은 모든 게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험도 자원이 돼 있어. 경험. 행복했던 경험, 자신감이 넘쳤던 경험, 기분 좋았던 경험,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 이런 과거에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면 지금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행복했던 일을 떠올리면 행복할 수 있고, 자신감이 넘쳤던 경험을 떠올리면 자신감이 넘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좋았던 경험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꽃이라든지, 좋아하는 노래라든지, 좋아하는 사람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꽃을, 우리 이상희 이사님이 꽃을 선물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거든요. 항상 제 앞에는 꽃이 있어요. 자, 장미꽃 그것도. 자, 이렇게 좋아하는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하는 노래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사람은 큰 자원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하는 사람도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아하는 장소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좋아하는 바다에 간다든지, 좋아하는 산에 간다든지, 좋아하는 나라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것도 자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체면을 걸 때, 뭐, 좋아하는 바다를 상상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산을 상상하게 만들고, 좋아하는 장소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또 체면을 유도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자원입니다. 자, 문제도 자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우리가 역이용을 해가지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큰 비전,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미끄럼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도 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질문하죠. 어떤 사람이 발표 불안을 갖고 와요. 이 발표 불안을 활용해서 미래에 더 큰 비전을 이룬다면
어떤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즉 발표 불안증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발표 불안을 활용해서 정말 더 큰 인생을 산다면 어떤 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뭐 그러면 뭐 발표 불안 전문가가 된다든지 스피치 강사가 된다든지 뭐 스피치 학원 원장이 된다든지 뭐 동기부여 강사가 된다든지 또는 심리 상담사가 된다든지 NLP 최면 치료사가 된다든지 막 다양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발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 상담사가 될 수 있고 강사가 될 수 있고 뭐 심리 치료사가 될 수 있다면 발표 불안도 자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신체 장애도 자원으로 활용했거든요. 자, 중풍, 신체 마비 환자 출신인데 이 밀턴 에릭슨은 자, 신체 마비를 통해서 또 청각 장애를 통해서 이 사람은 면밀하게 그 사람 표정을 관찰하고 뭐 피부 빛깔을 관찰하고 말하는 입모양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은 라포의 힘, 라포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의 힘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턴 에릭슨은 신체 장애 덕분에 유능한 체면 치료사가 된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모든 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잖아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불행도 자원이에요. 불행했기 때문에 큰 행복을 이룰 수가 있고요. 가난도 자원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성공을 꿈꾸죠. 신체 질병도 자원이에요. 질병. 몸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단지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자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번. 성공적인 성취를 모방하면서 탁월성을 발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탁월한 성취를 하는 역할 모델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누군가가 탁월한 성취를 했다면 나도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잘한다면은 심리치료를 잘하는 역할 모델을 봐야 돼요. 정동문 교수가 심리치료를 잘한다면 나도 심리치료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이상형 이사님이 심리 힐링 강의를 잘한다면 나도 힐링 강의를 잘할 수 있어요. 오경수 이사님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자, 사람들과 아주 친화력 있게 대화를 잘하시잖아요. 오경수 이사님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대화를 잘한다면 나도 오경수 이사님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잘할 수 있다. 누군가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타월성은 다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4번.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처리한다. 요거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감이라는 감각, 이른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신체 감각적으로, 후각, 미각, 오감을 활용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면서 모든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15번.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구성이 된다. 이것도 이미 했죠. 그렇게 받아들인 정보가 또 오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상상이 됩니다. 내부 표현이 된 겁니다. 눈을 감고 상상할 때 우리는 또 시각적 이미지를 그리고 또 소리를 듣고 또 느낌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면서 이렇게 내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내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기분 나쁜 느낌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기분 나쁜 방식으로 내부 표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이야기는 대수롭지 않게 내부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연합을 하느냐 분리를 하느냐 이거는 계속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은 우리 두뇌에 내부 표현하는 방식이 연합이냐 분리냐, 즉 몰입을 해서 감정이입을 했느냐, 감정을 배제하고 분리를 시켰느냐 이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자, 힘든 상황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분 나쁜 상황이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은 일정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고, 자 마지막 16번.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다. 즉 마인드 바디 커넥션, 마인드 바디 커넥션, 몸과 하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체 유심조, 마음 먹는 대로 몸이 반응을 하고요. 또 몸을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신체의 율동이 우리 이상희 이사님 하는 것처럼 신체의 율동, 신체의 움직임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는 방식, 즉 오감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또 해석을 하고 관점을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도 또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요. 자, 오늘 어쨌든 전제 조건을 끝까지 다 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몇 번씩